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인터넷 TCP/IP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는 왜 안 올라가냐?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봤듯이 코어망 부분이랑 억세스망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 전체를 우리가 더 붙여서 이제 디인터넷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연결돼 있는 이런 그 단말들, 이런 단말을 우리가 노드 이렇게 부르는데 엔드 유저라고도 부릅니다. 그 엔드 유저라고 또 부르고 이제 호스트 노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둘 다 통신 용어고, 요런 노드 코어망과 코어망이 연결되기 위해서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노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네트워크 노드들만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고, 호스트는 그거를 사용하기만 하는 거죠, 유저로. 그래서 호스트거나 유저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 그 호스트나 엔드 유저가 있는 게 원래 아니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노드들로 구성이 되고 얘네들이 여기에 붙어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셀룰러망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갖고선 기지국이랑 통신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모바일로도 이렇게 붙어서 여기 있든지 어딘가에 있는 그 모바일로랑 통신을 하는 거지, 이 기지국이랑 직접 통신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연결을 하고 통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이제 알아서 될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위에 있는 어느 서비스를 사용할 뿐이지,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뭔가 일을 수행을 하거나 하는 거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랑 이제 호스트 또는 유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이라는 거는 이 호스트나 또는 엔드 유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대상이 반대편에 있는 호스트나 엔드 유저랑 이렇게 어떻게 통신이 될 건가, 어떻게 통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안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얘가 이쪽 그 엔드랑 통신을 할 때
기지국까지 이제 무선이 올 테고 여기도 인제 뭐 유선으로 오든 무선으로 오든 그 네트워크 노드 이렇게 요 액세스를 하는 액세스 포인트 부분에 이렇게 붙을 텐데 여기 붙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 뒤에 기술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요 호스트 노드에 있는 TCP라고 부르는 애가 전송 보장, 그러니까 그 로스 리커버리라고 부르는 거를 수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그램 망인 거죠. 그리고 그 뭐 X5나 뭐 이런 그 통신 기술로 그 서킷망에서 쓰는 걸 통해서 쓰면 여기, 여기 막 이런 식으로 홉 바이 홉으로 그 이제 로스 리커버리를 해서 인제 전송 보장을 해 주게끔 됩니다. 이제 서킷망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게 버추얼이든 피지컬이든 이렇게 연결되는 전용 라인이 이렇게 먼저 구성이 되고 얘는 요 길 통해서만 얘랑 계속 통신을 한다는 거니까 그 요 한 칸 한 칸씩만 잘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송 보장을 대부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그때그때 그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설정되는 그 범 범용 라인을 그 사용하는 그 데이터그램망에서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중간에 그거를 그 요구를 해줄 수도 없고 요구를 받은 걸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직접 엔드 호스트, 엔드 유저가 직접적으로 보낸 거를 다시 요청하고 다시 받고 하는 형식으로 엔드 투 엔드 해서 인제 엔드 투 엔드 로스 리커버리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이번 주 과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 그 요렇게 한 칸 한 칸을 그 여기가 인제 네이버 서버고 여기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일 때 이게 어떻게 한 칸 한 칸을 지나가는가 하는 경로를 보는 거를 트레이스 루트라고 불러요. 근데 그 유닉스 계열은 이렇게 트레이스 루트라고 부르는 명령어를 쓰고 그 뭐야 윈도우에서는 이제 트레이스 RT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쓰는데 얘가 어느 라우터를 통해서 그 네이버까지 가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트레이스 루트는 그 ICMP를 통해서 짜기도 하고 UDP를 통해서 짜기도 하고 TCP를 통해서 짜기도 합니다. 그래 갖고 인제 제가 학부 강의를 그 우리 과를 에서 인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이 트레이스 루트를 짜는 거를 인제 리눅스에서 실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 ICMP랑 UDP까지만 하고 TCP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모든 경로가 나오지는 않고 안 나오는 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과제를 하신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뭐 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패킷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하고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네이버까지 가는 데 걸리는 모든 거를 여러 번 갔다 올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가 지나간 길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할 수가. 뭐 짠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간에 허용이 안 되겠죠, 중간 애들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DMZ라고 부르는 지역이나 이제 파이어월 같은 거를 이렇게 지나고 하면 이제 응답을 안 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딴 얘기를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네이버로 트레이스 루트를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경로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게 데이터그램망이기 때문에 서킷망이랑 다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그림은 뭐 한 되게 오래된 그림이기는 해요. 한 2005년이었나? 그때 2004년인가 5년에 이렇게 나왔던 그림인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터넷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터넷 연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뭐 한 요런 데가 이제 뭐 미국 어딘가에 있죠. 여기도 뭐 그 유럽의 어딘가일 테고, 요즘에는 중국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커졌으니까 여긴가에 더 이렇게 밝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줬던 사람이 했던 얘기는 이제 사람의 뇌 신경 그 연결 뉴럴 연결이랑 정말 비슷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어딘가에 포인트에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더 바깥으로 퍼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클러스터끼리, 그리고 클러스터 헤더들 간에 연결이 돼 있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뒤쪽에 조금 기술들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는 어디 갔지? 인터넷 그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TCP/IP 이제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부르죠. 프로토콜 스택을 이렇게 보면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뭐 그 L2 이제 이더넷, 그 다음에 IP, 뭐 TCP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보통 이더넷 레이어를 뭐라고 알고 있냐면 한 칸 가기, 그러니까 원홉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피지컬 레이어랑 요 부분이. 근데 이제 그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피지컬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지금 통신은 텔레망이잖아요. 이제 와이어리스가 뭐 중간에 요 끄트머리에 이제 있긴 하지만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옵티컬 망이 이제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신망이라고 부르는 거든 옵티컬망이라고 부르는 거든 디지털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나 이런 수업들을 들을 때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죠. 그러니까 결국 영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진수 바이너리 그 코드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그 통신으로 쓸 거냐 이런 얘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 두 개로 0, 1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0, 1을 표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미디엄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낼 거냐 하는 거를 정하고, 그래서 얘가 깜빡깜빡깜빡 하는 걸로 빛이 깜빡깜빡하면은 0, 깜빡하면은 1,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약속을 정하고 그 여기서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온 거냐, 잘 온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0101로 이루어져 있는 뭐 00011100 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진수 이제 바이너리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진수 코드를 어떻게 전달할래에 그 집중돼 있는 게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이거를 무선으로 하든 전파로 하든 빛으로 하든 이제 전기 신호로 하든 모두 다 요거를 보내는 거를 어떻게 보낼래, 얼마나 더 빨리 보낼래, 정확하게 보낼래에 집중돼 있는 기술이 이제 피지컬 레이어예요. 피지컬 레이어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더넷을 얘기하는 L2, 뭐 이제 여기는 와이어리스 랜도 이렇게 있죠. 그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EEE라고 부르는 애는 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인데, 여기는 그 표준화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IEEE 802 계열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건데 802.11로 돼 있는 게 와이어리스 랜이에요. 802 이번에 뭐 와이파이 6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그 표준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에는 그 쉬운 말로 기지국에 붙어 있는 옆에 노트북이랑 어떻게 통신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얘랑 직접 통신을 할지 AP라고 부르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할지 뭐 이런 일련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부릅니다. 랜이라고 부르는 게 그 바깥에 라우터 안에 이쪽에 있는 그 원홉 통신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거를 로컬 에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랜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와이어리스로 한다고 와이어리스 랜인데
랜은 기술 이름은 아닌데 이건 분류 이름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의 이름인데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름이다. 테크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파이, 미국만 와이파이라고, 영국 미국만 와이파이라고 읽어요. 다른 유럽은 그냥 위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I라고 부르는 게 와이라고, 아이라고 발음을 대는 동네만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는 이게 딱 와이어리스 랜이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와이파이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을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스타벅스나 그 이렇게 가서 그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면 뭐가 뜨냐면 이제 뭐 호텔을 가셔서 이렇게 키거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를 가면 이렇게 그 웹브라우저가 뜹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OK를 누르라고 하든 공항 가도 그렇죠. OK를 누르라고 하든 뭐 호실이랑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든 입력을 하라고 하든 이런 웹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웹이 뜬다는 건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YS 랜은 레이어 2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이런 연결로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기술로서 와이어리스 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결을 유료화하고 싶던지 아니면은 제한을 두고 싶던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트리플 A라고 부르는 뭐 그 셀룰러망에서도 쓰는 인증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센티케이션, 어스라이제이션, 어카운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계정 관리나 이런 거를 따로 차등으로 이제 하는 시스템이 따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아무나 연결되지 못하게 그 아이디랑 그 비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부르는 이게 통과가 돼야 이게 연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L2에서 도는 게 있고 L2 밑에서 도는 게 있고 레이어 2 위에서 도는 게 있고 IP 위에서 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위에서 도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도는 인증 기술이 있다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도는 인증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디에 가서 비번이 뭐예요? 묻는 거는 대부분 L2 위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 기술이 같이 있고 그래서 사용자 관리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그래서 그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부르는 연결 기술이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뭐 과금도 하고 뭐 인증도 하고 하는 모든 그 TCP/IP 그 스택에 맞게 되게 다양한 계층을 모두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랜이 아니에요. 와이파이의 근간이 되는 근데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부르는 통신 기술은 표준 이름으로는 IEEE 802.11 이제 A, B, C, U, G, A, E 요즘이 2번이 AX인가요? 근데 요거를 기반으로 한 게 와이파이 6라고 부르나 뭐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여러 버전이 이렇게 뒤에 있을 뿐이지 802.11 계열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더넷 말고 토큰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요. 802.3은 우리가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애의 이름이고 802.5는 토큰링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그 L2 기술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IBM에서 개발했나 그랬을 텐데 이제 잘 안 쓰이고 사장됐습니다. 현재는 와이어드는 거의 이더넷만 남았죠. 그래서 어쨌든 802.5 그다음에 이더넷인 802.3 뭐 이런 애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앞에 IEEE라고 부르는 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IEEE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루투스가 있죠. 얘도 레이어 2거든요. 근데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컨소시엄이라고 부르는 사설 단체에서 또 이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5.0인가요? 내가 확인하기로는 5.0까지 나왔을 때까지만 봤는데 지금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컨소시엄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제 표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뭐가 있냐?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셀룰러가 있죠. 셀룰러는 우리가 지금 쓰는 기술이 5G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는 4G가 같이 있죠. 근데 4G는 뭐라고 부르냐면 롱텀 에볼루션 LTE라고 불러요. 5G는 그러면 뭐가 있을 텐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뉴 레이디오라고 부르는 NR입니다. 근데 이제 NR 이러면 발음이 입에 이제 잘 안 붙어 갖고 그냥 5G라고 부르게끔 그냥 그러자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면 그 2G일 때랑 3G 그다음에 4G일 때까지만 해도 그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에 부합하는 기술이 2개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기억을 이제 하시면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어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로밍이라는 거를 해가려면 요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바꿔 갖고 나가야 됐어요. 다른 나라 그 기술이랑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술이랑 안 맞아 갖고 외국에 나가려면 SK텔레콤이나 KT나 뭐 LG나 이런 데 가고 로밍할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하나를 받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2G, 3G 때는 이제 제일 컸던 거는 그 뭐 GSM이라고 부르는 거랑 CDMA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이제 2G부터 2.5G까지는 제일 그 유명했던 기술이고 GPRS 그다음에 CDMA 2000 뭐 이런 기술까지가 이제 제일 이렇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3G 넘어와서는 WCDMA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유럽 방식은. 그리고 얘는 CDMA 2000인가 하는 기술이었을 거예요. IMT 2000인지 CDMA 2000인지. 그리고 요때까지는 그래서 미국 방식, 유럽 방식이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항상 그 이제 SK텔레콤이랑 그 누구야 KT는 CDMA를 이제 그 상용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LG가
LG U 플러스, LG텔레콤이 이제 GSM으로 통신을 했었죠. 근데 해외의 대부분은 GSM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메이저가 CDMA를 하고 있었었는데, CDMA라고 하는 부르는 기술은 이제 퀄컴이 그 표준을 갖고 있었지만 얘네들이 상용화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랑 그 삼성이랑 해갖고 상용화를 먼저 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라고 부르는 데서 CDMA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즌이 뭐 우리나라 SK텔레콤이랑 비슷해갖고 50% 이상을 점유를 했었었는데, 버라이즌을 제외한 나머지 뭐 스프린트, 그 다음에 T모바일, 뭐 이제 AT&T 뭐 이런 데들은 다 GSM을 그 유럽 방식으로 그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을 제외한 데는 다 GSM을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려면 SK텔레콤은 GSM을 쓰는 폰을 바꿔가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는 GSM이 엄청 거의 없던, 폰이 안 나오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수출용으로만 있고. 근데 2.5G까지 오는 요 좀 치열한 싸움에서 이제 3G로 넘어오면서 WCDMA, CDMA 2000 뭐 이런 식으로 그 미국 방식이랑 그 유럽 방식이 나뉘는데, WCDMA라고 부르는 유럽 방식이 이겨요. 그래서 그 요때는 반대로 SKT랑 KT는 WCDMA로 서비스를 하고, GSM을 하던 유럽 방식을 하던 그 LG는 미국 방식을 하게끔 돼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돈 조금 내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이걸 돈 내고 선택하게끔 나라가 하니까. 그래서 SKT랑 KT는 2G 서비스를 하는 거는 미국 방식이고, 3G부터는 유럽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그 깔리는 기술이 다 다르겠죠. 좀 어쨌든 웃기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WCDMA를 쓰는 그 유럽 방식으로 거의 이때 사람들이 거의 넘어가서,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휘청을 한번 걸어요. 근데 이제 더 어떤 사건이 이때 있냐면, WCDMA가 이제 3G 기술인데 요때쯤부터 영상 통화가 그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LG에서 나왔던 폰인데 뭐 KT나 이런 데서 막 뿌렸어요. 근데 되게 쌌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선점을 많이 했죠, LG가. 근데 요런 폰이 영상 통화가 기본으로 되는 폰이었어요. 3G 폰.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통화를 하면서 영상 통화를 선택하면 그냥 이렇게 무선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통화가 되게끔 하는 게 이제 3G 때부터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로 영상으로 통화를 하다가 이혼하고 싸우고, 여자들은 화장실에서나 이런 데 못 간다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얘가 빠졌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 미래통신의 기술의 가장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상하면서 개발을 해왔던 게 사람들 간의 영상 통화였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백투더 퓨처나 이런 데를 보면 미래에서는 다 비디오 콜을 하더라 막 이런 게 막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키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을 했는데 망했죠.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별로 필요 없더라, 오히려 불편하더라 라고 해서 지금 영상 통화는 SNS의 한 그냥 그 서비스 중에 하나로만 남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G로 넘어오면서 영상 통화를 할 만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 갖고 요때 당시에 아이폰이라고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근데 아이폰은 WCDMA로만 처음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버라이즌에서는 못 팔아. 미국 방식 CDMA 계열로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가 오히려 거꾸로 못 팔았겠죠, 얘를. 아이폰을 초반에.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는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그러니까 텔레폰 서비스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모든 그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뭘로 그 돈을 벌고 캐시카우가 뭐였냐면 다 폰콜, 다 텔레폰이고, 그리고 SMS, 그러니까 문자 주고받는 걸로 돈을 대부분 다 벌었어요. 여전히 이때 당시에도. 근데 아이폰은 데이터 통신만 가능하면 바이버라고 부르는 걸로 음성 통화도 되고, 왓츠앱이라고 부르는 걸로 그 문자도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이게 그 거의 무료처럼 데이터만 제공되면 무료처럼 쓸 수 있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때 당시에 대형 그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아이폰을 안 하고 싶었어요.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손해니까. 이걸로 대부분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공짜로 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라이즌은 어차피 통신 기술이 달라서도 그랬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 AT&T라고 부르는 이 당시 4등, 5등 하는 업체로 이제 엄청 떨어져 있는데, AT&T는 우리나라의 KT 같은 데예요. 코어망을 갖고 있어요. 코어망 사업자예요, 원래. 코어망 사업자인데 얘네가 그 망 공영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인터넷을 깔아놓고, 이게 오바마 때도 그렇고 한 3년 전에도 망 공영성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또 한 번 여러 번 이슈가 있었는데, 그 통신 사업자가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유료를 서비스를 해갖고 인터넷을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좀 벌어서 그 이윤이 창출하게끔 해줘라 했는데 이제 여전히 안 해주는 걸로 됐죠. 네트워크는 공용적인 공공재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이윤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등 돈을 많이 내는 애가 엄청 더 서비스를 잘 받고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망 공영성이에요. 근데 모바일 네트워크는 이걸 안 지키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얘네는 왜 허용해주고 그 인터넷 코어망 이렇게 하는 애들은 왜 못하게 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청 계속 와요. 근데 어쨌든 AT&T도 그 기반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얘네가 엄청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이제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 이런 거에 한참 밀려서 뭐 4, 5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얘네하고 이제 컨택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독점 계약을 하자. 익스클루시브 이제 컨트랙트를 맺자. 그래서 그 니네한테 우리가 독점 계약을 할 테니까 아이폰이 이제 데이터만 되면 그 음성 통화나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그냥 해줘라.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T&T도 얘가 너무 좋은 줄을 알겠고, 그리고 자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독점 계약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1등까지 가요.
AT&T가. 그래서 버라이즌이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4, 5등 하던 업체가 이제 1등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버라이즌은 처음에는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노키아라고 부르는 세계의 가장 큰 그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랑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고 있었어 갖고, 노키아가 엄청 파워풀했기 때문에 노키아는 이걸 엄청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같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발생된 상황,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은, 애플은 2, 3등 업체랑 모두 계약을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다 대부분이 1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KT하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근데 KT가 1등이 못 됐어요. 왜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건희,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할아버지가 이거를 봤대요, 가서. 그리고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6개월을 풀로 집도 안 보내고 가동을 시켜서 갤럭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갤럭시는 SKT에 독점 계약을 합니다. 거꾸로 SK가 요청해서. 그래서 우리는 갤럭시 때문에 지금도 아이폰이랑 갤럭시 두 개가 세계를 거의 나눠 먹고 있는 거잖아요. 요때 우리는 선방을 할 수 있었죠. 이건희 할아버지 때문에. 근데 처음에 이제 전략을 잘했던 게 6개월 만에 이걸 따라가려고 일단 만들고 거의 공짜로 폰을 다시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거를 방어를 사실은 잘 한 겁니다. 문제가 많았던 폰이지만 갤럭시 S라고 부르는 걸 이제 하면서 이제 방어를 우리나라만 해서 SK텔레콤이 그 아이폰하고 계약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놓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어쨌든 그런 WCDMA, 그리고 WCDMA는 3G 기술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3GPP라고 부르는 데서 표준을 했어요. 요게 이제 로고예요. 3GPP는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3G니까 그 WCDMA라고 부르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는 거죠. 얘네를 만들려고. 근데 이게 3G라고 부르는 게 그 만족이 되는 WCDMA라고 부르는 기술이 나온 다음에 4G가 뭔지 하는 리퀘어먼트가 한 1, 2년 사이에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3G를 이렇게 표준화하려고 모인 애들이 그럼 우리가 4G도 하지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3G 하는 애들인데 4G까지 해서 했어. 그래서 우리는 롱텀으로 보고 만든 거야 라고 해서 이름이 LTE예요. 지네가 3G 하는 애들인데 4G까지 표준화를 했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름을 붙인 게 롱텀 에볼루션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근데 5G는 누가 하냐? 여전히 얘네가 하고 있어요. 6G 누가 하냐? 얘네가 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3GPP 그 뭐야 그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넘버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릴리즈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버전이 뭐 버전 11, 버전 12, 버전 13, 근데 중간에 11.2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점으로도 버전이 나가는데, 이거를 11부터 13까지는 끊어서 우리가 3G로 하지 뭐, 14부터 15까지 뭐 이렇게 끊었고 얘는 4G로 하지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5G도 지금 제가 그 요 버전 넘버가, 릴리즈 넘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G부터 계속 진행을, 표준을 계속 얘네는 맨날 하고 있어요. 요만큼을 정리해서 5G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미 표준이 많이 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6G로 나올지는 모르죠. 지금 5G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3GPP라고 부르는 데서 하고, 3GPP는 유럽 그 통신기술 단체인 ETSI, SC라고 SC라고 부르는데, 그 통신기술 단체 얘네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는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 통신기술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그 회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회사가 들어와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도 SC를 중심으로, 이게 유럽 방식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통신기술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TTA인가, 한국 통신기술인 협회인가 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은, 이제 아직 직장이 없으신 풀타임 분들은 나중에 여기를 이제 생각해봐도 되게 좋아요. 여기는 왜 좋냐면, 일단 단체는 갑이야 좋잖아. 근데 여기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TTA는 하는 일이 뭐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돈이 여기로 내려오면 얘네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회사들이나 이런 그 연구소 애들이나 이런 데 사람들을 데리고, 뭐 부품연구원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연구소를 데리고 그 기술 표준하는 이런 데 참여하는 거를 지원을 해줘요. TTA가 우리나라는 갑이에요. 그래서 그 분당에 있어요. 저도 표준화를 이렇게 유럽에 있을 때 애쉬 이제 멤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할 때 한국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TT 분들도 만나고, 이제 LG 텔레콤이나 그 LG U 플러스나 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분들이랑 같이 표준화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TTA 그 뭐 이런 데서 회의도 하는 거를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 이런 3GPP 이런 그 회의가 뭐 아시아에서 한 번, 유럽에서 한 번, 북미에서 한 번 열리게끔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열려요. 이걸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열리면 이제 TTA가 뭐 그 서울의 어느 호텔에 이제 그 회의장 같은 거를 잡아주고 뭐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TTA는 참 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려해봐도 좋을 그 포지션입니다. 근데 3GPP는 기술 표준을 하는 데인데, 우리가 3G, 4G, 5G, 뭐 2G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리콰어먼트예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퍼지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동시 100메가 bps겠죠. 그 정지시 1기가가 지원이 되는 게 4G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4G에는 LTE가 있었고, 3G에는 미국 유럽 방식, 2G도 미국 유럽 방식이 있었었는데 4G는 유럽이랑 한국 방식만 있었어요. 정확하게 한국 거라고 말하긴 그렇고 미국, 한국 몇몇 개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이름은 와이브로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것도 4G 기술이에요. 세계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와이브로라고 부르는 거의 정식 명칭은 모바일 와이맥스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IEEE
802.16.2라고 부르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상용화가 돼서 KT가 에그라는 거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패해서 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퍼지는 LTE만 남았죠. 근데 이런 2G, 3G, 4G는 그런 리퀘어먼트 표준이에요. 우리가 리퀘어먼트 표준이라고 부르면 좀 그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만들 때 어떤 표준을 따르냐면 뭐 ISO 넘버 몇 이런 식으로 그 무슨 그 인증번호 이런 것들을 표준 이름을 갖다 대. 이게 인증번호라기보다는 표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구사항 requirement spec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4층짜리 건물에는 그 뭐 층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된다. 사람 몇 명이 존재하는 격실에는 뭐 소화기가 하나씩 있어야 되고 복도에는 몇 미터당 소화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요구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런 리퀘어먼트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거를 지키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리퀘어먼트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ISO 이런 거를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이제 보안 관련된 거든 소방 안전법이든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기술이 2G다, 2세대 기술이다, 어떤 것들이 third generation 테크놀로지다, 어떤 것들이 fourth generation 테크놀로지다 하는 이런 리퀘어먼트를 ITU라고 부르는 데서 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이라고 부르는 단체고 얘는 UN 같은 데예요. 그래갖고 아까 3GPP는 뭐 그 ETSI라고 부르는 데가 주축이 돼서 그 진행이 되고 여기에 뭐 이제 TTA나 TTI도 있어요. 요 이제 미국은 TTI랑 AR 뭐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일본이 뭐였더라? 일본도 두 개가 있고 중국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단체가 한 개 단체가.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 이제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 이제 상용 표준인 거죠. 기술 표준. 근데 그 걔네들이 만드는 거를 그 인증을 해주는 리퀘어먼트를 표준화하는 단체는 UN 같은 그 ITU라는 단체고 얘네 여러 가지 워킹 그룹 단체들 중에 ITU-T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정합니다.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디제이션 섹터라고 부르죠. 얘네가 뭐가 2G다, 3G다 이렇게 정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ITU-T 의장은 현재 한국 분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이채섭이시라는 분이 여전히 하고 계시네요. 근데 ITU-T는 UN 같은 단체라서 국가 기반으로 이게 표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회사가 참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그 국가 부설 연구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얘는 UN 같은 애고 그래서 그 3GPP가 니네가 그 어떤 거를 4G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기술을 이렇게 표준화를 해왔어. 그러면 ITU-T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요구사항에 얘네는 맞게끔 했네. 그러면 니네는 4G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GPP가 만든 LTE라고 부르는 기술은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애들이 LTE라고 부르는 명칭을 써서 통신을 이렇게 하려면 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얘를 구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이 있다는 거는 문서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 3GPP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그 똑같은 단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 IoT 인터넷 오브 싱즈 서비스 관련된 그 표준 단체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표준화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얘네가 표준 문서가 이제 저는 릴리즈 1이랑 2 넘어갈 때만 일을 했었고 릴리즈 완성을 하는 거를 같이 일을 하고 릴리즈 2를 시작하는 상태에서 나는데 이제 그 뒤로는 제가 뭐 그 프랑스를 떠났었으니까 그 뒤로 팔로업은 안 하고는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LG랑 뭐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저는 코어 프로토콜 요거 그 4번 너무 많네요. 3GPP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나신 거를. 되게 느리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뭐야 TS는 그 표준이 이렇게 정해진 거고 TR은 이제 이게 그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TS로 돼 있는 애들을 보면 이게 얘네들 간의 그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식으로 보이고 걔네들 간의 이게 논리적인 연결이거든요. 논리적인 연결상에서의 링크 번호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이노드비라고 부르는 게 그 이제 LTE 때부터 나오는 그 기지국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간의 그 연결을 이게 어딘가를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로지컬하게 이게 연결선 하나를 보여준 거죠, 링크를. 그래서 X2 연결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기지국에서 이 기지국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연결을 이제 엑스트 핸드오버라고 이제 기술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뭐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뭐 그 뭐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쭉 표준이 이렇게 다 이제 여기 문서들이랑 해갖고 다 적혀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돼요.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이런 데서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 뭐 여기는 이제 삼성도 있고 에릭슨도 있는데 기지국 부분이랑 그 삼성 단말이나 뭐 이런 데 단말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이 잘 되게끔 프로그램을 또 짜고 이렇게 붙이고 막 해갖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거 기반으로 그다음에 과금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짜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좀 한번 봐봐 그러면은 이제 3GPP LTE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우리가 만든 그 문서 표준에 맞춰서 잘 했네. 그럼 니네는 LTE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는 서비스를 에서 사용되는 핸드폰 뒤에 LT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인증을 받아서.
그래서 레이어 2는 IEEE, 그 다음에 현재는 3GPP, 그 다음에 블루투스 컨소시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서 이제 표준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게 그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좀 비슷한데 뭐 와이파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와이어리스 랜, 이더넷, 그 옛날에 이제 전화로 모뎀으로 연결한 PPT, 뭐 블루투스, 뭐 요즘은 G웨이브, X웨이브, G웨이브 뭐 이런 기술들이 또 있어요. 그 IoT에서 쓰는 X웨이브, G웨이브 뭐 기술이 있고, 여기 또 보면 직비라고 있는데 직비라고 부르는 거는 IEEE 802.15.4를 기반으로 와이파이처럼 만든 게 이제 직비예요. 그래서 그 TCP/IP를 기반으로 한 그 프로토콜 스택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P,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L2 기술 플러스 이제 그걸 지원하는 피지컬 레이어 기술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엄청 많은, TCP는 적어도 뭐 TCP, UDP, STP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only IP를 통해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TCP/IP인 거죠. 그래서 L2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그냥 각자 나라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그 아까 뭐 그 레이어 2, 아니 셀룰러에서 이제 미국 방식, 유럽 방식만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정확하게는 유럽 방식의 아류, 뭐 미국 방식의 아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GSM을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갖고 만드는 그 자체 기술을 이렇게 쓰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어디냐, 중국 같은 경우에도 CDMA 기술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따로 프로토콜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상태가 많았습니다. 딱 두 개만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 L2에 대해서 이제 뭐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L2 기술이 IP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위에 뭐 TCP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여러 개가 돕니다. 참고로 L2 이상 뭐 IP를 포함한 TCP를 포함한 대부분은 IETF라고 부르는 데서 표준화를 해요. 그러니까 98%를 표준화를 IETF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IETF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고 부르는 그 데서 이렇게 조금 이상한 이름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데서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RFC라고 부르는 게 통신 표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TCP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RFC 793번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 했나 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IETF라고 하는 데서 그 이제 통신 표준을 하고, 그 또 뭐 있나? HTTP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인데, 얘도 이제 RFC 26, 16 이런 데서 이제 그 표준화를 처음에 진행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SNMP 이런 애들도 그 RFC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위에 IP 버전 퍼도 RFC예요. 그 RFC는 리퀘스트 퍼 코멘트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 텍스트 파일로만 이렇게 다트 이미지가 들어가는 점 텍스트 파일로만 표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100%를 여기서 하는데, 요즘에 그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그 MQTT라고 부르는 그 프로토콜을 여기서 표준화를 했어요. 얘네가 솝인가를 이제 만든 애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 웹 쪽이에요. 웹은 저는 그렇게 잘 모르는 편인데, 어쨌든 MQTT, 솝, 그 다음에 그 DPSR? DPS, MS? 어쨌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IoT 관련된 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데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 전부를 IETF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잠시만요. 빈속이 참 한 번 쓰더니 속쓰리네요. 그래서 다양한 L2가 있는데, L2는 원오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더넷을 보면 이제 이더넷 어드레스, 우리는 이제 맥 주소라고 부르죠, 이거를.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거는 네이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밍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하나 이상이 있을 때 얘랑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를 뭐라고 부를래 하는 게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밍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어드레싱을 하는 겁니다. 주소를 주는 거죠. 뭐 여기는 12번지, 얘는 13번지, 15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더넷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약속에 의해서 주면 이제 이게 이더넷 어드레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48비트 그 이진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FF, OA, 001B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요게 8비트인데 68에 48, 6개가 이렇게 콜론으로 연결되는 숫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맥 주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더넷 어드레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 주소가 정해지면 얘랑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 A라고 부르는 애랑 B라고 부르는 애랑 C라고 부르는 주소를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A야, B야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칸 안에서
이렇게 직접 한 칸 연결들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얘가 얘를 부르든 이렇게 그 직접 연결돼 있는 한 원홉 거리상에서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에서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드레스가 이제 맥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을 요 한 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이제 맥 어드레스인 거죠. L3는 멀티옵이에요. 여러 칸을 이제 가서 이제 한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넓은 상태에서 얘랑 얘랑을 구분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멀티옵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애들을 구분해 주기 위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IP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IP 어드레싱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IP 버전 퍼 어드레싱이 있고 IP 버전 6 어드레싱이 따로 있는 거죠. 얘는 그 48에 32비트, 얘는 128비트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다는 거는 얘랑 어디 있든 이렇게 구분해 준다는 거니까, 요 멀티옵은 사실은 현재는 그 글로벌 와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규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누가 누구랑 다르다라는 거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IP 버전 퍼 어드레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으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거예요. 다른 애랑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라고 부르는 데랑 통신이 어떻게 되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미국에 사면 구글로 얘기를 했을 텐데 한국에 사니까 네이버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이버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거의 안 쓰는데 메일만 조금 백업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네이버를 어떻게 갔다 오냐, 통신이 얘네랑 어떻게 통신을 하냐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를 접근한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네이버의 웹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이버 웹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가 있다라는 거고, 그 서버랑 통신을 한다는 거죠. 여기 호스트랑. 여기도 그 요 네트워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얘도 호스트예요. 근데 얘는 클라이언트고 얘는 서버인 거죠. 웹 서비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요 웹 서버랑 이렇게 통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랑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 하려면 A, B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A야 B야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이밍이고, 그래서 IP 버전 퍼 어드레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부르는 웹서버도 IP 어드레싱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IP 버전 퍼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라고 부르는 것만 알지 얘가 그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하는 거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서버가 있으니까, 얘가 그 네이버.com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어드레싱이에요. 그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어드레싱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거를 갖고선 매핑돼 있는 IP 어드레싱이랑 매핑돼 있는 거를 제공해주는 어느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com을 안다는 거는
DNS를 통해서 IP를 알아오는 거니까 그냥 IP를 알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그 통신을 하려면 뭘 알고 있냐?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IP 어드레스는 이제 글로벌하게 고유한 어느 그 구분자로 사용되는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이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칸을 이제 가서 가려면 요 한 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멀티홉이라고 부르는 거는 원홉의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IP 주소만 갖고 있죠. 그러면 한 칸 가기 위한 주소는 맥 주소라고 따로 있는데 얘는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안 갖고 있잖아요. 그쵸? 더 정확하게는 이제 네이버 이름만 알고 있는데 DNS라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이제 이것도 프로토콜 이름이에요. 기술 이름. 통해서 IP 주소를 알아오는 것처럼 여기도 요 그 멀티홉을 가기 위한 주소가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 번의 한 칸 가기 위한 주소를 알아오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갈 건데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갖고 알게끔 돼갖고 요 한 칸을 보내고 얘도 이게 여기까지 갈 건데 이 데이터그램마이니까 데이터별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네이버로 돼 있는 게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한 칸을 가야 되네 하면서 요 한 칸 가는 주소를 알아갖고 와서 이렇게 보내주고 얘도 요 한 칸 가는 주소를 알아갖고 와서 보내주고 한 칸 가는 주소를 알아갖고 와서 보내줘야지만 얘가 얘한테 궁극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칸 가는 주소, 멀티옵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칸 가기 위한 주소들, 맥 주소들을 어떻게 여러 번 어떻게 알아갖고 오냐를 아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잘 보면 뭐냐면 한 칸 가기 위한 주소를 여러 번 알아오는 거니까 한 칸 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L2 주소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IP 주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을 가기 위한 것도 IP 주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칸을 가기 위한 거를 IP 주소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매핑되는 그 L2 주소, 맥 주소를 알아오게끔 돼서 보내게끔 되는 거죠. 이게 여러 칸을 가는 걸로 돼도 이렇게 여러 번을 알아가갖고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1개 이상 홉을 갈 때 무조건 IP로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칸 가는 그러니까 L2가 한 칸 가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걸로 돼 있지만 그 한 칸 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A냐 B냐라고 구분해 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IP를 기준으로 구분돼 있는 거지 이게 맥 주소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맥 주소로 통신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맥 주소를 알아오기 위한 IP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한 칸 이상을 가도 그때그때 해당되는 맥 주소를 알아와서 여러 칸을 갈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P만 주어져 있고 어떻게 맥 어드레스를 알아올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IP가 있는 상태에서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거를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했고 ARP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데이터 헤더가 이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는데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겠죠? 그다음에 소스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실리는데 데이터는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거기를 페이로드 데이터가 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페이로드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중심으로 어디를 갈래를 정하게끔 되는 거죠. 소스는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현재는 이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부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어디로 갈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 주소를 갖고 표시를 해요. 근데 여기 입장에서 보면 192.168.1.23으로 23에서 보내는데 125.209.222.141로 보내려고 하면 얘 입장에서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걸 물어보면 이 안에 어딘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이거를 ARP로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가가 글로 가려면 이쪽으로 맥 주소를 보내야 돼라고 알려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ARP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쉬운 말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192.168.1.24고 얘는 192.168.100.59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는 이제 다 한 칸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가 랜이라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한테 보내려고 해도 얘 입장에서는 요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IP만 아는 거니까 맥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92.168.1.23이 192.168.1.24랑 통신을 하려면 야, 너 맥 주소 뭐야? 라고 물어보고 내 맥 주소는 뭐야? 라고 알려주는 게 돼야지만 한 칸각이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ARP라고 부르는 거에서 내 거 IP 주소는 뭐고 내 거 맥 주소는 뭔데 네 IP는 이건데 맥은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아 IP는 뭐고 맥인 뭐인 애가 나한테 맥 주소는 뭐냐고 물어보는구나 해서 여기다 채워서 여기는 보내는 애고 여기는 받는 애라서 요거를 다시 이제 바꿔갖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192.168.1.24의 맥 주소가 뭐구나 해서 이렇게 보내게끔 실제 데이터를 보내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 거면 내가 대답을 해줘요. 내 맥 주소를. IP가 내 거로 물어보면 내 거의 맥 주소를 대답을 해주게끔 돼 있는 게 ARP예요. 거꾸로 내 거의 맥 주소로 IP를 물어오면 그걸 RARP라고 불러요. 프로토콜은 똑같은데 이제 사용법만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ARP를 통해서 내 거 IP에 대해서 물어보면 맥 주소를 알려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네이버에 관련된 거를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로컬에 있는 게 아니고 완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컬 영역에 없는 IP를 물어봐도 알려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한 칸 가는 거를 네이버로 가야 되지만 그 맥 주소를 알아올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IP 레이어에 있는 그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통신이라고 부르는 게 이루어지려면 그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라우팅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포워딩이 있다고 했는데 그 IP에 있는 경로 정보를 모아 놓은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이런 정보의 집합을 IP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IP 포워딩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경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IP에 있는 그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에는 그 어느 쪽이라고 부르는 IP 주소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요쪽으로 가려면 이게 그 뭐 U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살아있냐 업이 돼 있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는 거고 G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게 게이트웨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줘요. 근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톨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탈 때. 근데 대전에서 출발을 하는데 대전에서 유성구에서 출발을 하든 서구에서 출발을 하든 다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 나가냐면 유성 TG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을 하든 나가는 그 뭐냐 구멍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그 무언가 그 요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데 요 로컬 랜 입장에서 글로벌한 세상에 연결이 이렇게 되려면 창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통신의 창구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같은 시내 안에 대전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게이트로 가라가 먼저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있고 게이트웨이 주소가 적혀 있어요. IP 주소가. 그래서 요 호스트는 네이버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네이버로 가려면 게이트로 보내야 되니까 게이트웨이로 보내야 되니까 게이트웨이 IP로 ARP를 통해서 요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알아야 되는구나 해갖고 요 호스트 노드가 네이버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는 일단 갖고 있고 한 칸을 가기 위한 주소를 알아오는 거를 요 여기 요 네트워크 노드 라우터 입장에서는 랜 카드가 여기 하나 껴 있고 여기 하나 껴 있을 거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쪽 랜에 연결돼 있는 요쪽 그 디바이스 랜 카드가 게이트웨이예요. 여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요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 있는 랜카드별로 IP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돼 있는 IP 주소를 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로 가려면 네이버 주소로 데이터 가려면 게이트웨이로 보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이거라고 적혀 있어서 그걸로 ARP를 이렇게 날려서 맥 주소를 받아갖고 네이버로 가야 되는 원래 그 주소 그 데이터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얘도 네이버로 가려면 게이트웨이한테 가야 돼. 그러면 얘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얘도 물어보고 와서 가고 얘도 얘가 받았을 때 네이버가 옆에 있으니까 이건 로컬이니까
아, 너는 네 IP에 해당되는 맥 주소 뭐니?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게 되려면 정확하게는 IP 버전 퍼 기준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ARP가 돼야 돼요. IP 주소로 맥 주소를 물어오는 게 돼야 됩니다. 요 IP에 해당되는 맥 주소.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그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에서 게이트웨이 주소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 칸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부르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IP 주소가.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 IP 주소로 맥 주소를 물어와서 요 한 칸을 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게이트웨이 정보는 어떻게 아냐? 어떻게 그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가 누구고 그래서 걔 IP 주소를 어떻게 아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거를 입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터넷 설정을 할 때 보면 이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 매뉴얼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이거는 버전 6고 그 IP 그 버전 퍼에 관련돼서 컨피그레이션 할 때 이런 여기다 입력을 해서 원래 우리가 통신을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06이라는 거를 쓰니까 이제 그 IP 어떤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받은 IP로 쓰지 않고 그냥 DHCP라고 부르는 자동적으로 이거를 다 알아갖고 오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재 인터넷을 대부분 사용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IP 주소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네이버.com이라고 부르는 걸로 그 누구한테 그거를 물어보냐 하는 그런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도 원래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DHCP가 요즘에는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IP 주소도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그 주소를 이렇게 직접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알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 게이트웨이인데 이게 모르면 그냥 다 얘한테 보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네이버로 나가야 돼. 로컬이 아닌 상태면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 하는 게이트웨이 그의 IP 주소는 어떻게 알아오냐? 그냥 인위적으로 넣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DHCP라는 거를 쓰면 이걸 자동으로 알아갖고 오는 거죠. 공유기가 이제 자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자기 주소를 이제 자동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입력해주는 정보다. 요 정보는. 그리고 이거 플러스 ARP가 되면 이 멀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IP 버전 퍼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뒤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쭉 훑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기로 할게요. 과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트레이스 루트 해보시고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캡처 떠서 하면 돼요. 근데 그 여기에 이제 그 뭐냐 답을 달아서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